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온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우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온이혼. 제2의 인생 하온이혼에서는 하온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양료 사례를 다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부양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분들이 자녀들한테 돈을 증여를 하고 그럼에도 자녀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생활이 공공해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자녀들한테 부양료 청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한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들을 제가 네 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공군 장교였고 1982년 3월 전 배우자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지속이 되고 결국 이 성격 차이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고향집 수리 문제로 은행이 윤자를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갈등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제 아들 전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고 이제 남편이 알아보는데 전 배우자가 남편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전 배우자와 이혼이 미뤄집니다. 아들은 누구냐? 남편하고 초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남편의 전 배우자하고 남편 간의 가정 불화를 잘 알고 있어서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간녀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야기했겠죠. 전 배우자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 포함해서 약 6,800만 원 정도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받아가지고 전 배우자한테 위자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혼관계 서류 아내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이 동기동창인 아내가 이 이혼관계 서류를 남편 대신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전 배우자하고 이혼한 무렵에 정식적으로 아내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도 가지고 결국은 1998년 7월경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남편하고 아내가 혼인신고할 무렵에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공군 장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말이나 휴일을 전후해서 아내 집으로 가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성관계도 하고 주말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잘 지내는가 했더니 뭐가 문제가 생기겠죠? 전 배우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혼인 생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전연하고 살려고 내하고 이혼했냐? 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니까 아내도 인사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같은 경우, 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가 못마땅하죠. 자기를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여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고 이제 남편한테 네가 이거 관계 좀 잘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남편 또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결국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심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적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1992년 2월경부터는 이제 이 규칙적인 성관계도 없이 별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 참 대단합니다. 약간 재력가였습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남편한테 약 1억 1천만 원을 가량을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전 배우자가 넘어와서 자기들 남편하고 자기 간에 사이 간에 계속 개입을 하니까 전 배우자하고 남편이 위장 이혼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제 이 빌려준 돈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남편의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1999년 3월경, 이때는 이게 있었죠. 공군본부 감찰부에다가 남편을 혼인빈자 가름, 이때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헌법 불합치가 나서 혼인빈자 가름죄는 없고, 혼인빈자 가름 및 사기,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대여금 반환 소송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는 승소를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약정금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뭐 했다고 했죠? 사기의 혼인빈자 가름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기하고 사기죄는 무죄를 받고 남편이 혼인빈자 가름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공소기각으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남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1999년 11월 27일 날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전주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혼인무효 소송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 기각을 하고 항소심 2심법원에 갔는데도 기각되고 대법원에 가가지고도 기각이 됩니다. 남편 괘씸하죠. 1999년 5월부터 아내한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1999년 4월 19일 날 재직했던 은행에서 퇴직하고 현재까지 직업 구하지 못하고 소득조차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공군 중령이었습니다. 2002년경에는 5천만 원, 2003년에는 한 5,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에 아내가 이혼도 안 됐고 혼인무효도 안 돼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해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부양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가 법원의 판단 원칙입니다. 아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5년 5월부터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에 이 퇴직했는데 남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내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남편한테 너희 이혼하기 전까지 아내한테 부양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부양료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 사례에 있어가지고 아내의 주장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1988년 7월경 다시 자기하고 혼인하기로 하면서 남편 전처 소생 자녀들과는 따로 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전처 소생의 장남가족과 같이 살 것을 고집함으로써 아내와 동거를 또 거부하고 이혼 무효 청구서도 제기하고, 그리고 현재 퇴행성 척추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생활 능력 없는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니까 1988년부터 10년간의 부양료를 지급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들어가 볼게요. 이 아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에 전처하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을 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이상하죠? 1988년에 다시 살기로 했다잖아요. 1984년에 그 전에 88년 전에 이 아내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도봉동 새방에서 같이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으면 또 생깁니다. 성격 차이 생기고요. 또 아까 아내가 주장한 것과 같이 남편 전처 소생 자녀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남편이 위자료 3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 1988년에 아내하고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후에 아내는 계속 이 도봉동 새방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전처 소생 장남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 협의 이혼을 했음에도 1988년 7월경 남편이 낚시차 머물고 있는 전북도 어떤 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섬 어디인지도 알고 어떻게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자료 300만 원 받은 거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다시 결혼하자 라고 남편한테 간청을 합니다. 일단은 아내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남편이 일단은 하면서 승낙하고 일단은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혼인신고 절차를 아내한테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걸 들고 와서 이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구청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냥 혼인신고를 해줬겠습니까? 아내 서약서를 씁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생활에 그동안 원만치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남편을 불편 없이 잘 모실 것을 서약한다. 딱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생활이 그동안 원만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편을 불편 없이 잘 모실 것을 서약한다. 딱 서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장남 가족과 같이 살자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자기가 했음에도 혼인신고 사실을 남편한테 바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300만 원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남편한테 막 혼인 다시 하자고 하면서 위자료 300만 원도 안 돌려줬습니다. 이 부양료 청구할 때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줬다니까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계속 나와 살면서 남편 주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내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냥 물론 앞서 아내 주장같이 전처 소생 자녀하고 사이를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지고 아내의 부양료 청구가 어떻게 판단이 됐냐? 이렇습니다. 일단 원심은 이제 원심이라는 거는 1심하고 2심을 말합니다. 원심은
아내 주장과 달리 남편이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거나 남편하고 재혼할 당시에 전처소생의 자녀들과 따로 살기로 합의했다는 아내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 없다. 네 주장 못 믿겠다 하면서 배척을 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되고 처가 자아를 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아내 스스로가 남편 주거로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남편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뭐라고 했다 했죠? 남편의 전처소생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별거를 한다는 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의 동거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내 당신이 남편하고 동거 의무를 지키지도 않는데 부양료를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아내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대법원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약간 좀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1990년대 민법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의 동거는 남편의 주소나 거소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이런 것들을 1990년대 민법하고 이런 미풍양속을 참작을 하면은 참고를 해야 되실 게 이게 1990년대 판결, 99년 판결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처소생 장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자는 남편의 요구가 동거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내의 동거 요구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해서 1심, 2심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내의 부양료 청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대 시대로 넘어와도 이렇게 이제 재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동거도 안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부양료를 청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현재도 기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판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나가고 바람핀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아내가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일단 여기도 재혼입니다. 2004년경 전처와 혼인신고 후에 슬하에 3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재혼이죠. 2012년 10월경 남편과 결혼식 올리고 동거하다가 2015년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사이에 자녀 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남편 자녀만 벌써 5명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혼인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2015년 11월경 집을 나가고 아내와 별거를 합니다. 참 몹쓸 사람이죠.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아내한테 지급하던 50만 원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결국은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자녀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친정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도움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친정어머니도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 빚을 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도배 기술자입니다. 그냥 도배 기술자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배 쪽에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내가 이제 이렇게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한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 부양료 청구 소송 중에 아내한테 역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이 되었더라도 이때까지 말하지 않은 남편이 나간 사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 원인이다. 이 남편 또 여자 있었습니다. 상간녀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원인이 주요 원인이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너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혼 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 이혼 기각 판결 이후에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부양료 지급 의무가 발생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동거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826조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민법 833조에 있습니다. 이 부부 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을 정도로 보장하고, 오늘 계속 반복하죠.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을 정도로 보장하고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양 및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녀에 관한 양육비, 학원비, 온갖 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나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3살도 안 됐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의 아버지 남편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한테 자녀들의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이 부양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이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부양료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부양료 액수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 부양료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받을 사람이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부양 의무를 청구를 했음에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양 의무를 청구했음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로부터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법원의 원칙입니다. 과거 부양에 관련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가 청구했을 때 전에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부양료를 청구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나가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부양료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한참 전의 것까지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아내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그 실질이 주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 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고 부양요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아내가 청구하기 전에 과거 부양요 청구를 허용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부양요 소송에서 이제 문제는 액수겠죠.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냐. 일반적으로 이제 부양요를 지급할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부양요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아니까 이 소송에서 이걸 제출합니다. 월 소득이 내가 190만 원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 도배 현장에서 현장 소사치 수행할 정도로 도배 기술하고 경험 보유하고 있잖아. 네 소득이 190만 원 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사실 도배 기술자 돈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에 고용보험에는 항상 적게 내기 때문에 190만 원밖에 안 잡힙니다. 법원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당신 소득 더 많아 보이니까 일단 과거 부양료 2천만 원, 장래 부양료 월 200만 원, 그리고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라 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오면서 이제 법원이 조금 합리적이라는 사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사례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례인 것 같네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상당히 속이 터지는 사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이번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이제 거의 스카이급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계 은행을 근무할 당시에 남편의 여동생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교제하는 남편이 이제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1984년에 우선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3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 아내도 이제 남편이 박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돈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일단은 이제 남편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원고 전기를 도와주는 등으로 이제 남편 학위 논문 작업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의 약이 좋다는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아버지의 고혈압 치료제를 사갖고 보내드린 등 아내하고 며느리 역할을 다하면서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85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이제 박사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남편 부모님 집에 이제 시댁에 거주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임차해둔 아파트에 살림을 차려합니다. 당시 남편의 첫 월급 중에 이제 절반 가량을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시댁에 주어갖고 아내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는 우리한테 월급 절반 준 거 가지고 남편하고 싸웠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내를 이제 며느리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참 착한 아내입니다. 남편 월급 중에 일부를 시댁한테 용돈을 주고 그 이후에도 그다음에
자주 시댁에 가서 부엌일을 도우는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1990년대 사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내를 미워합니다.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한테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아내한테 이 시어머니가 말한 걸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늦게 시댁에 가갖고 아침상을 제대로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전사정도 모르는 우리 시어머니, 밤늦게까지 아내를 자꾸 들들 볶아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런 혼인 생활을 시작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댁에서 이제 태도가 이상합니다. 이거 아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주는 등 박사학위 취득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준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은 또 이걸로 고부 갈등이 또 한번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 이런 고부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하고 정이 떨어져 갖고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뒷바라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결국은 박사학위 취득하고 난 뒤에 아내하고 정이 떨어져 갖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수시로 외박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갑박을 쓰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에 아내한테 무조건 유산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듣다 못한 아내가 내 이럴 거면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양가 부모한테 이거를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홧김에 잠시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거 시부모들 불러가지고 이 들어온 아내한테 시부모들, 임시한 아내한테 시부모들이 계속 구지랖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다. 또 일례로 그 남편의 이제 아내의 친정어머니죠. 남편이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입덧이 심합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아내가 안 돼가지고 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거 보살펴 주기 위해 갖고 찾아왔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굴면서 아내가 아무것도 못 먹은 채 하니까 불편해 죽겠으니까 이 입덧이 그 자기 괴롭히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그래갖고 남편은 이제 그 아내가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20일간 치료를 받게 했는데 아내가 20일 뒤에 집에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이혼소송 제기해놨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홀로 자기가 본가로 돌아가갖고 생활하면서 아내하고 별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아내가 계속 남편 찾아가갖고 같이 살자 하는데 같이 살자 하면서 화해 노력을 하는데 대학교 이제 박사 땄으니까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결국은 아내한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 1심, 2심, 대법원 남편이 혼인 파탄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1심에 2심에 대법원 다 이기면 뭐합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심신 충격을 받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출산이 임박해 놓으니까 이제 뭔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 임신 중에 남편한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애도 위태롭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사 진단 받았다. 라고 남편한테 알리는데 아무도 병원에 안 옵니다. 남편도 안 오고 시댁 식구도 안 옵니다.
결국은 애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너무 위독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는 사살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나타나가지고 영안실에서 태아 사마사시만 확인하고 아내한테 어떠한 위로도 안 합니다. 병원비도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건강보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도 아내한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이 의료보험증, 수술비 전부 다 의료보험 처리 못하고 전부 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남편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시적으로 결국은 생활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해보려고 했는데 극도로 악화된 건강 때문에 제가 뭐랬습니까? 아내가 거의 스카이급의 영문학과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극도로 건강 악화가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자 친정으로 돌아가고 친정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소송도 기각 됐고 네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내 생활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에 있었고 동거 의무를 거부하고 혼인 파트너에 책임이 있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자활 능력이 없는 처인 아내한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너가 박사학위를 따고 조교수가 됨에 있어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않고 너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느냐. 그럼에도 너가 조교수가 됨에도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내가 태아가 사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거의 생명의 위협을 겪고 거의 몸이 망가짐에도 네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경제적 공고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남편이 이때까지 뒷바라지 한 만큼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양료 X 관련해 가지고 남편하고 아내의 학력 그리고 남편이 대학 조교수로 얻고 있던 수입의 정도 그리고 아내의 자활 능력 유무하고 건강 상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연령 그동안의 생활 정도 그리고 이 법원 과정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월, 금 335만 원. 적습니다. 근데 작은 게 아닙니다. 1990년대입니다. 지금으로 거의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금액이 거의 2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거의 부양료 소송 치고는 꽤 많은 금액입니다. 지급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결국은 뒷바라지한 아내를 버린 남편한테 법원이 명확하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장래 부양료고 과거 부양료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거 부양료도 앞선 사례와 같이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를 하기 전에 부양료도 지급함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